원자의 구조와 가전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을 계속해서 분할해 나가면 그 최소 단위인 분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말하는 거겠죠. 최소의 단위까지 이제 그 분해를 했을 때 그게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물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최소 단위가 H2O가 되겠죠. 이렇게 그까지 어, H2O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분리된 거, 요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는데, 그 성질을 잃지 않는 조건에서 계속해서 세분했을 때는 그 분자는 결국 극한 입자는 지름이 약 1억 분의 1cm의 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서 또다시 원자가 되는 거죠. 원자는 또 그 분자를 개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 그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 그 이전에 그 최초의 수업을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그 원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원자핵이 될 것이고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이 되겠고, 그리고 그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라고 얘기하죠. 또 그 원자에는 또 두 가지가 들어있죠. 원자핵 안에는 양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플로톤이라고 하는 양자 또는 뉴트론이라고 하는 중성자가 원자핵에 들어있죠. 자, 그리고 그 전자, 그 주위, 원자핵을 주위를 도는 전자는 그, 그 원자핵을 둘레를 돌고 있는데, 좀 전에 언급했듯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분자가 될 거고, 또 그 분자를 분해해서 그 분자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그 원소들을 빼는 것이 원자란 얘기죠. 그럼 원자에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을 보면 이 원자핵 안에는 중성자와 그 양자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할된 양자가 있게 되고, 그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는 얘기죠. 음, 여기는 지금 한 개 주위에 한 개의 궤도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궤도는 두 개의 전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뒤에서 언급되어지겠지만, 그럼 원자의 구조와 가전자에 대해서 논의해 볼 건데, 이 원자에 있어서 그 전자수는 물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물체라기보다 물질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훨씬 조금 바람직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배열이 전기 전도의 큰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원자를 주위에 첫 번째 둘레에는 몇 개가 도는지, 두 번째 둘레에는 몇 개가 도는지, 또 최외곽의 둘레에는 또 몇 개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배열에 따라서 어떤 전기 전도의 큰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원자핵 둘레의 전자의 궤도는 안쪽부터 우리가 K각 또는 L각, M각, N각 이렇게 KL, M, NO, PQ라는 각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 궤도에 있는 전자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그림에서 보면 전자의 궤도명과 어떤 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핵이 있다면 그 첫 번째 둘레를 돌아가고 있는 것이 K각이 될 것인데, K각에 정해진 전자의 수는 두 개가 될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무슨 어떤 물질이든지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K각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고 있는 그 라인이 L이 되죠. 그 원자핵을 중심으로 두 번째 그 궤도가 L이란 얘기고, 여기 8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 L각에는 전자가 8개가 분포하고 있다, 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여지는 그 M각 있죠. 자, M각에는 이렇게 N각이 있고 그 둘레에 18개의 전자가 돈다는 거 표시가 되어 있죠. M각에는 18개가 될 것이고, 뒤에는 또 N각이 있는데 N각은 32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N각에 32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한 바퀴 더 있다면 O각이 될 거죠. O각에도 역시 32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또 O각의 바깥에는 또 이렇게 P각이 될 겁니다. P각의 그 전자의 개수는 8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 Q각일 때, 자, Q각일 때는 8개 역시 전자가 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각 궤도에 있는 전자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에 따라서 체외곽에 있는 그 체외곽에 있는 어떤 각에는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N각에 여기 지금 보여진 N각에 3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지 않고 20개만 있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그 20개를 보고 가전자라고 합니다. 먼 거리에서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전자가 가전자란 말이죠. 이 가전자라는 것은 무슨 그 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튀어나가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자를 보고 가전자라고 하게 되겠죠. 그 요인이라는 것은 열이 될 수도 있고 뭐 큰 높은 전압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것을 가해 주었을 때 그런 요건을 주었을 때 튀어나가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전자가 없는 원자가 화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전자가 없다면 그 원자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전자가 되겠죠. 가전자가 없다면 우리가 봤듯이 이 궤도에 각각 그 정해져 있는 각 궤도에 있어야 될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그 원자는 그 안정된 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외곽에 가전자가 없는 거죠. 다 채워져 있으니까. 정원이 다 충족되어 있는 전자로 되어 있으니까 체외곽 그 궤도에 가전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전자로 튀어나가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 원자는 그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옆에 이제 그림에 탄소의 원자 구조가 있죠. 탄소에는 안에 그 양자가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양자의 수만큼 전자도 그 주위를 돌아야 되는데 어느 각에 있는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 각이 K각이 될 텐데 K각에는 2개가 돌아야 되니까 2개가 있고 그 나머지 3개는 또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3개는 두 번째 각인 L각에 지금 안에 5개가 아니라 6개네요. 자, 그 6개가 있죠. 6개가 있으니까 4개가 세외곽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일 때는 지금 가전자가 없이 다 채워져 있게 되니까 안정된 원자가 되는 거죠. 탄소는 안정된 그런 원소란 얘기입니다. 역시 밑에 헬륨 원자가 보이는데 헬륨 안에 양자가 2개이니까 전자도 2개라 해야 되는데 2개라면 K각만 있어도 2개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K각에 2개가 지금 채워져 있으니까 이 헬륨 원자도 안정된 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네온 원자라고 있는데 이 네온도 그 10개의 그 양자가 안에 들어있죠. 원자 핵에. 그러면 전자도 10개라 해야 되죠. 2개 하고 바깥에 K각이 아닌 그 L각에 지금 8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한 개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한 개가 그 잘못 표기가 됐죠. 그래서 요 빼면 8개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 네온도 역시 안정되어 있다는 안정된 원소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전자가 없는 원자는 다른 원자에 전자를 주거나 받지 않아도 안정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전자라는 것은 체외곽에 채워지지 않아서 체외곽에 그 원소마다 틀리지만 체외곽이 K각, L각까지 있는지 아니면 M각까지 있는 원소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각에 채워져야 하는 그 전자가 모자랄 경우 거기 들어있는 전자를 가전자라고 한다고 했고 그 가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어떤 힘이나 뭐 그 온도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전자가 없는 원자는 다른 원자의 전자를 주거나 받지 않아도 안정되니까 이것을 부도체라고 하죠. 자유전자로 튀어나가지 나갈 그런 그 전자가 가전자가 없으니까 부도체가 되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있어야 많아야 전기가 잘 통하게 되겠죠. 또 가전자가 있는 원자는 다른 원자에 전자를 주거나 받아서 화학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전도성이 좋고 그러면 전기의 흐름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가전자가 있는 원자가 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전자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요 밑에 나오는 것은 원자의 결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전자가 있던 없던, 자, 가전자가 없으면 사실 그 원자의 결합이란 그 것에 대한 그 결합에 대한 그 설명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지만, 그 가전자가 있다고 봤을 때 원자의 결합은 이온,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원자의 결합으로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또 뭐 반데르발스라는 그런 결합, 뭐 그런 종류들의 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온 결합이란 공유 결합이 될 것이고, 그 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같은 원자끼리 결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자와 또 결합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이 H2O면 H라는 것과 그 O라는 것이 결합된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유결합 같은 거는 자기 원소끼리 결합해서 어떤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온 결합이 될 텐데, 이 그림처럼 나트륨이 있고 염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져서 소금이 되는 그 결합이 이온 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트륨은 그 KLM까지 있어서 M각이 18개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채웠지만 채외각인 M각이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방출해서 사실 그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 Na 플러스라는 그런 그 요런 모양이 될 수가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이 채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채우려는 그런 의도가 그런 그 성질이 강하겠죠. 자, 옆에 있는 염소는 17개의 양자 있는데, 다 그러면 가해를 돌고 있는 전자도 17개가 될 겁니다. 역시 염소 또한 KLM까지 M각까지 있는데, 마지막 N각을 보니까 18개라야 될 M각이 7개밖에 없는 거죠. 얘도 지금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는 외부에서 전자 한 개를 받아서 어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음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과 웜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의 어떤 인력으로 결합해서 안정한 식염 결정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온 결합은 어떻게 보면 다른 원소끼리 결합을 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이 반도체에서는 공유 결합으로 원자끼리 서로 결합하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같은 그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게르마늄은 게르마늄끼리 결합해서 게르마늄 덩어리, 또 실리콘은 실리콘끼리 원자끼리 결합해서 실리콘 덩어리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런 어떤 그 구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G라는 것은 게르마늄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이제 그림이 되겠죠. 그 게르마늄의 원자 구조는 이제 그림처럼 각 궤도상에 그 몽땅 합치면 이제 32개의, 여기 양자가 32개니까 이 밖에 깔려 있는 전자도 32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2개의 전자가 배열되어서 있는데, K각에 2개니까 제일 안쪽에 K각은 이렇게 2개가 지금 주어져 있고, 또 그 이제 L각에는 8개니까 이렇게 8개가 지금 이제 그 다음 각으로, 다음에 N각에는 18개가 이렇게 옵니다만, 네 번째 각인 N각의 정원은 미달해서 4개밖에 지금 주어져 있지가 않죠. 원래 N각에는 그 32개가 지금 주어져야 되는데 4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N각에 있는 4개의 전자는 가전자가 되겠죠. 이 가전자를 지금 그 게르마늄이 갖고 있는데, 이 4개의 가전자가 있으면 또다시 옆에 게르마늄이 있으면 또 4개의 가전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그 결속해서 게르마늄 어떤 덩어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4개의 가전자가 원자끼리 서로 그 뭐 튀어나가서 결합을 사실 하고 있어서, 가전자가 4개가 각각 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자에 대해서 4개의 원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한 개의 게르마늄 원자는 인접한 4개의 게르마늄 원자와 가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G라면 가전자 4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으면 이 그 각각의 옆에 있는 또 G라는 이런 덩어리가 있을 텐데 여기서도 이제 그 또 하나의 또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자, 그거 보여주면 뒷부분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실리콘의 원자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실리콘의 원자 구조는 실리콘은 각이 3개인데 그 원자핵 둘레에는 전체가 14개죠. 지금 그 양자가 14개니까 전자도 전체 14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각은 K각은 2개, 또 L각은 8개이고 M각이 18개라 해야 되는데 역시 여기도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모자라게 되니까 역시 얘도 실리콘끼리 서로 결합을 하려면 이 4개의 가전자를 사용해서 서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리콘 어떤 덩어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뭐 전자수는 그 실리콘일 때는 14개고 게르마늄일 때는 32개가 되게 됩니다. 게르마늄과 그 실리콘의 경유 결합을 보면 뭐 강도가 절연체나 뭐 도체 중간으로 다소 도전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한 개씩 이렇게 있고 있는 거죠. 4개의 가전자 자기 쪽에 한 개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옆에 있는 쪽에서 가져오는 가전자가 이렇게 옆 상대편이죠. 자, 이쪽에서 갖고 오는 얘가 갖고 있는 가전자인 거죠. 또 이쪽 편에서 갖고 있는 가전자가 또 연결하고 또 다른 각각 측의 측면에 있는 가전자가 상대편 이쪽에서 날아오는 거죠. 얘는 이렇게 날아오는 거. 또 얘는 또 그 이쪽에서 날아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또 이쪽에서 이제 날아가는 게 될 텐데 자기 것은 지금 요렇게죠. 요 4개 이렇게 4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서 실리콘 어떤 공유 결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이게 게르마늄이네요. 자, 옆에 게 실리콘이죠. SI가 실리콘이고 여기 G가 게르마늄이기 때문에 실리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것이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또 자기 것을 사방으로 한 개씩 이렇게 끼고 있다면 다른 데서 오는 것들을 역시 이렇게 뭐 한 개씩 또 이렇게 또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묶어서 결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게르마늄과 실리콘 원자는 4개의 가전자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원자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4개의 원자가 필요한 거죠. 자기 자신이 있고 주위에 다시 이제 4개의 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의 원자인데 주위에 4개의 원자가 있어야지 서로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즉, 한 개의 실리콘 원자는 인접한 4개의 원자와 가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4개의 가전자로 이제 결합하는 그런 물질들이 몇 가지가 사실 있는데 그 물질들을 보면 뭐 그 납이나 주석이나 다이아몬드가 될 겁니다.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처럼 4개의 원자가 주위에 있으면서 자신과 이제 공유 결합해서 어떤 그 원소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물질 덩어리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는 이제 절연체이고 도체로서는 납과 주석이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에 따른 도체, 반도체, 부도체의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어떤 힘인데 그 힘이 여기서 에너지라고 보는데 그 에너지는 빛이 될 수도 있고 온도도 될 수 있고 또는 전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가하게 되면 체외곽 전자는 이게 바로 그 체외곽 전자가 가전자가 되겠죠. 가전자는 바깥 궤도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그게 바로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원자가 증가하면 전자가 어떤 존재하는 궤도와 존재하지 않는 궤도가 이렇게 서로 이제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궤도 자체는 있는데 그쪽에는 전자가 붙어 있지 않는 바깥 궤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실리콘은 각이 3개지만 그 외곽에는 전자가 없을 뿐이지 그 궤도 자체는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지금 실리콘 SI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리콘인데 첫 번째 각, 뭐 두 번째 각 뭐 이렇게 각이 있는데 이렇게 전체 각이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각에는 궤도끼리 이렇게 다른 거랑 붙어 있으니까 이 붙어 있지만 그 바깥 각에는 전자가 없는 것이죠. 그럼 전자가 있는 궤도에서 어떤 뭐 빛이나 온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유전자로 이제 튀어나가서 그 바깥 궤도를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최외곽의 전자는 결국 자유전자로 되어서 다른 궤도로 튀어나가기가 쉽게 된다는 얘기고, 실제 전자 궤도의 어떤 모형을 보게 되면 이 원자 핵이 있죠. 자, 여기도 아마 실리콘으로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각이 3개인 모습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3개 있는데 네 번째 각엔 전자가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게 실리콘이겠죠. 그럼 첫 번째 그 각이 K각이 제1궤도가 되는 겁니다. 이 K고 제2궤도는 L이 되겠고 3은 M이고 4는 N인데 실리콘에서 N각은 지금 없는 것이죠. 내용물이 없는 거란 얘기죠. 평소에 전자가 없는 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튀어 올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N각에 그 네 번째 궤도에 들어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들어가지는 것은 마지막 그 최외곽 전자가 보통은 이렇게 옮겨가겠죠. 최외곽 전자가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제1궤도나 2궤도에서 4궤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최외곽 전자인 가전자가 이렇게 튀어서 비어 있는 궤도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유전자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또 반도체 밴드라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궤도를 더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첫 번째 궤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K, 두 번째가 요만큼이니까 L, M, N 이렇게 보는데 원래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는 없는 데인 거죠. 이 N 가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있던 M에 있던 가전자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이렇게 튀어서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로 이동한 겁니다. 이동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자, K각에서는 이 안에서는 또 역시 이렇게 밴드가 또 안에 그 궤도 안에서 또다시 그 각 안에서 또다시 밴드가 있는 거죠. K 밴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K 밴드 안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뭐 들어갈 이렇게 위치가 조금씩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궤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L각 안에 있는 그 L각 안에서도 이렇게 또 나눠지는 그런 그 어떤 궤도가 또 작은 궤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밴드는 이렇게 각각 밴드가 바뀌지만 이 사이가 밴드의 그 높이가 서로 여기는 이만큼의 높이가 있고 자 각각의 높이도 다 틀립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높이. 그리고 이 길이도 각각의 어떤 그 길이도 뭐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틀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궤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최외곽인 세 번째 각인 M각 여기 실리콘이라고 봤을 때 M각까지가 전자가 있었죠. 그 M각이 최외곽이라서 여기에 가전자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다르게 봤을 때 이것을 다시 나누어서 그 가전자가 있는 요 밴드 대역을 충만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충만대가 될 겁니다. 충만대 밴드가 될 것이고 그 그리고 비어 있는 밴드 있죠. 마지막 최외곽인 나머지 전자가 없는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그 궤도를 전도대라고 하고 그 이 사이의 높이를 금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원소든지 최외곽과 그 나머지 그 전자가 없는 그 다음 그 어떤 각을 합쳐서 전도대, 금지대, 충만대를 그 부분을 가져다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만큼의 이제 거기서 이제 밴드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충만대 밴드, 전도대 밴드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본 그 밴드 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이 위에 밴드의 얘는 전도대에는 원래는 그 전자가 없었죠. 없었고, 아래의 밴드에는 전자가 가득 있어서 그걸 충만대라고 하다는 전자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만 얘는 전자가 이제 더 많은 것이 되겠고 이쪽이 최각이니까 여기서 튀어서 나가면 요 위로
전도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대는 원래는 전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 전자가 생길 것이고, 금지대는 그 높이니까 여기는 금지대는 제로일 겁니다. 전자는 제로이고, 충만대는 전도대에 비해서는 전자가 가득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밴드를 표현하는 거, 이 밴드에서 여기로 건너뛰기 위해서는 어떤 전자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1.1 일렉트론이라는 전자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 전자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힘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어떤 빛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 갭이라고 하죠. 금지대를 에너지 갭이라고 사실 하게 되는데, 이 금지대 폭이 좁아들어서 전도대랑 충만대 사이에, 이게 이제 전자가 없는 각이고 충만대 쪽이 최외곽이 되니까, 요 그 금지대 폭이 작은 것이 이제 도체가 되는 겁니다. 뛰어 넘어가기 쉽죠. 쉽게 그러면 전기가 흐르게 될 테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그보다는 조금 더 큰 금지대의 폭을 갖고 있고, 부도체는 너무 넓어서 에너지 값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갭이. 건너뛰어야 돼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이걸 부도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잘 못 넘어가니까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도체인 그 금지대는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갭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나눌 수가 있겠고, 또 그 물질마다 어떤 에너지 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게르마늄의 경우는 0.78, 실리콘은 1.21, 이 정도 값은 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 ZN 아연 안티몬이란 얘기죠. 0.56, 알미늄 안티몬 1.6, 이나 갈륨은 2.4, 뭐 갈륨 비소는 1.45 해서 이렇게 각각 에너지 갭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자유전자로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요 두 개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여기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합금이죠. 보면 뭐 아연 안티면도 ZN하고 SB 합쳐진 두 개고, 뭐 갈륨 비소도 갈륨과 비소, 아연황도 아연과 황이 합쳐진 합금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